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바꾸었습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과 방역 관리는 우리 삶에 있어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중요한 사안이 되었죠. 기저질환과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주로 생활하시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서는 감염으로 인하여 어르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장기요양기관들은 감염을 차단시키고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집단 연쇄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인 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에 취약해질 것을 알면서도 기관 설립 시 집단 감염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에 몰두하여 기관을 설립한 많은 시설들에서는 기관 내에서의 집단 연쇄 감염으로 인하여 어르신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서 집단 연쇄 감염이 발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효과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실제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기관장님들과 그에 관계된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집단 연쇄 감염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서요,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계시거나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면역력이 약하시기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하신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집단 감염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서도 바로 이 시스템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그리고 기관을 설립하시는 설립자 분들이 이 집단 연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법보다도 민간 영역에서의 설립자 분들이 이 집단 연쇄 감염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이 이 부분을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민간 차원으로 설립자 분들께서 이 집단 연쇄 감염을 고려해 둔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의 설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요양원의 침실 상황부터 좀 살펴보시면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4인 이하로만 설치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요양원에서는요, 어르신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3인실과 4인실 위주로 침실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침실 내 어르신 한 분이 감염이 되시면 같은 침실 내의 다른 어르신들도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침실을 1인당 6.6제곱미터, 즉 2평의 면적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4인실일 경우에는요 26.4제곱미터, 즉 8평이 되는 것이죠. 이 8평이라는 공간 안에다가 어르신마다 의료용 침대도 놓고 개인 수납장도 놓고, 또 거기에다가 침실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까지 침실 면적으로 일부 시군구에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화장실까지 침실의 공간을 차지하다 보면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침실 내에서 생활하는 공간은 많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침대 간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침실 내에서 어르신의 감염이 매우 쉽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4인실은 그나마 8평이라서 북적북적해도 좀 넓어 보이는데요, 3인실의 경우에는 그 침실 안에 화장실까지 있다고 하고 의료용 침대에 개인 수납장까지 놓고 그 내부 상황을 보게 되면 어르신은 정말 침대에서만 생활하게 되는, 그리고 침대 간 간격도 매우 좁아지게 되는 침실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2인실을 위주로 설립하는 요양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2인실도 어르신 1인당 6.6제곱미터로만 해서 4평 기준으로 2인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의료용 침대와 어르신 개인 수납장까지 놓게 되면 매우 협소한 2인실이 되고, 어르신 한 분이 감염되시면 함께 생활은 어르신도 감염되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노인복지법에서 요양원의 침실 내 창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크기로 열고 닫을 수 있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요양원에서는 이 창문 넓이 규정을 준수해서 7분의 1 이상으로 설치를 했지만요, 대부분 기관들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활짝 열 수 있는 창문이 아니라 조금만 열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다 보니까 외부 공기와 환기가 되지 않아서 공기 중 감염이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서는요, 1일 2회 이상 환기를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요양원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상황 등으로 인해서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지 못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공기 중 감염이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안전 손잡이, 엘리베이터, 테이블, 워커 등 접촉시설물을 매일 마른 수건에 소독액을 묻혀 닦아내야 하는데 30인 이상의 시설들에서처럼 요양원의 규모가 큰 데에서는요, 손이 자주 닿는 접촉시설물을 매일 소독하지 못하고 단순히 연무기 방역으로만 소독하는 기관들에서는 접촉시설물에 의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인 이상의 시설처럼 대규모 요양시설에서는요, 어르신과 종사자 선생님들의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분의 유행성 감염 질환만으로도 여러 분의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는 집단 연쇄 감염이 발생하기 쉽다는 거 누구나 생각해보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주간보호시설은요, 설립 시에 기본 90제곱미터의 생활실을 포함해서 5인의 어르신과 그리고 추가 1인당 생활실 면적이 6.6제곱미터 2평씩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내의 모든 분들이 거리두기를 할 수 없을 만한 한 공간 안에 밀집해서 기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 연쇄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간보호 시설들에 대해서 휴원을 권고하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대부분의 주간보호 시설들이요, 큰 홀, 즉 큰 생활실 하나에 집단으로 모여서 하루를 보내시기 때문에 어르신 한 분이 감염되시면 집단 연쇄 감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활실도 분할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서 특히 난방을 위해서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온풍기 바람을 타고서 기관 내부에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죠. 그래서 어르신과 종사자분들이 집단으로 장시간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대부분의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들이 연료비 문제, 또 기관을 설치할 때에 이 설치비 문제에 있어서 바닥 난방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은 기관들에서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예전에 이 온풍기로 인해서 집단 감염되었던 한 업체에 대한 뉴스를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서는 대부분이 다 이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은 법적으로 특별 침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감염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특별 침실을 격리실로 사용하거나 남는 침실이나 별도의 공간을 격리실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등 감염 상황에 대응할 만한 공간을 그래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감염 상황에 있어서 격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여분의 마땅한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요, 감염 상황 발생 시에 격리를 위한 대처에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이번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보여주는 집단 연쇄 감염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 제공 지침 교육 중에
감염 예방 및 관리 교육이 있어서 전국의 많은 기관들이 감염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지만은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평가 준비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교육을 했거나 교육의 내용 또한 현장의 실제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이론적인 상황들에 대한 내용을 담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실효성을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기관 내부에 게시해 놓은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도 평가 점수를 득하기 위해서 비치만 하다 보니까요, 감염 관리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도움은 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는 것, 매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는요, 분기별 1회 소독업체를 통해서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서 업체를 통해서 분기별 1회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업체에 따라서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상시적인 소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에 한 번 업체를 통해서 소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업체를 통한 소독보다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방역과 소독에 대한 역량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비용, 인력, 물품에 대해서 한시적 지원이 아닌 수가와 법적 인력에 포함시켜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요, 그간에는 장기요양기관의 방역과 소독에 법적 강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염 예방 관리가 다소 느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도 어르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감염 예방과 발생 대응, 방역, 소독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해서 장기요양기관 내에서의 집단 감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에서 집단 연쇄감염이 발생하는 이유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은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도 감염병에 대해서는 항상 매우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10여 년을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부분에서 제도적 결함을 보완해 왔는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 설립 시에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감염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교육을 통해서 세계 어느 국가의 장기요양기관보다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들이 우리나라에 설립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